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발표 맡은 최신반 6조, 저는 발표를 맡은 최민주입니다. 기계번역 멀티링구얼 논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먼저 논문 리뷰에 앞서서 논문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쓴 메타블로그의 포스트 하나 소개합니다. 한 2020년 10월에 메타가 페이스북 AI에서 새로운 다국어 번역 모델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 메타에서는 영어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총 100개의 언어쌍 사이를 번역할 수 있는 최초의 다국어 기계 번역 모델인 M2M100를 도입하고 이 모델의 오픈소스를 GitHub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논문이 바로 이 M2M100 모델에 대한 논문입니다. 엠바트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페이스북에서 나온 번역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제목은 꽤 길지만 핵심 내용은 이 모델 이름인 M2M100도 그대로 멀티 투 멀티로 100가지의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논문 제목이랑 간단한 모델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기존의 다국어 번역 모델과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셨나요? 이 모델은 최초의 Non-English Centric Multilingual 번역 모델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영어 중심의 다국어 모델을 하는 건데 이 영어 데이터에 의존한다라는 말 혹은 영어 중심 다국어 모델은 그 말 그대로 번역 모델 학습시키는데 영어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 그 영어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프랑스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논문의 이 비영어 중심의 모델은 이 각 다른 언어들의 의미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중국어에서 프랑스어로 바로 직접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덕분에 영어 중심으로 학습했던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그 기계번역 평가하는데 널리 쓰는 블루스코어 아시죠? 이게 그러니까 10점 더 높게 나왔습니다. MTM 100 앞으로 줄여서 계속 제가 MTM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총 2200개 언어 디렉션 그러니까 언어가 번역되는 방향을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 프랑스어로 할 때 그 방향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200개 디렉션들로 학습이 됐고 이는 예전에 그 영어 중심 다국어 모델보다 더 그러니까 10배가 많은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M2M 모델을 배포하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 특히 좀 언어 자원이 부족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논문이 38장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목차 설명하면 우리는 현대 기계 번역의 몇 가지 표준 구성 요소를 소개하고 2장에서는 이 구성 요소들이 다국어 설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3장에서는 이 멀티 투 멀티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언어쌍의 수를 확장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데이터세트를 영어 중심의 접근 방식과 좀 체계적으로 비교를 할 예정이고요. 5장에서는 이 스케일링된 다국어 번역 모델의 구성 요소인 댄스 스케일링과 스파르스 그 믹스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 우리가 만든 번역 시스템의 품질 평가와 분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본 논문에서는 좀 디테일한 모델 아키텍처보다는 데이터 큐레이션과 엔지니어링, 즉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수집해서 모델 학습시켰는가에 대해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좀 모델링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다소 좀 아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앱스트랙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논문에서 우리는 MTM 100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고 공개했다. 그 학습 데이터셋을 그리고 이 굉장히 큰 모델을 좀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 설명하는데 이제 크게 댄스 스케일링이랑 랭귀지 스페시픽 파라미터 기법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으로 기존의 WMT 베스트 모델보다 무려 블루 스코어가 10점이나 높게 나왔다고 성과 어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실험에 사용된 모든 스크립트, 데이터, 뭐 평가 방식, 그리고 모델까지 모두 GitHub에 공개했습니다. 우선 멀티링구얼 번역 모델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다국어 모델의 정의, 그러니까 다국어 번역 모델의 정의는 어떤 다른 쌍의 언어 간에도 번역이 가능한 하나의, 그러니까 싱글 모델입니다. 이게 장점으로는 많은 언어를 번역할 때 유사한 언어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저자원인 언어쌍을 번역할 때 좀 도움이 되고 또 제로샷 번역까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몇 개 말씀드리면 좀 동일한 언어쌍으로 1대1로 학습된 바이링구얼 모델이랑 비교하면 좀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모델 커패시티가 그 많은 언어쌍에 따라 나뉘어서 그런데요. 이 경우는 모델 용량을 좀 늘려주면 완화가 됩니다. 근데 모델 크기를 키우면 그만큼 더 많은 멀티링구얼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필요해져요. 그러려면 좀 노동력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만들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이 데이터셋이나 모델을 좀 쉽게 만들려고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혹은 반대로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도록 했는데 이제 이러면 단점이 영어에 바이어스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영어 간 언어쌍의 번역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소개에서 좀 데이터셋 관점에서 간략하게 이제 논문 요약을 하면 이제 멀티링구얼한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총 100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저 뭐지? 75만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데이터셋을 좀 자동으로 구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새로운 데이터 마이닝 방식, 그러니까 특히 언어 유사성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했고요. 자, 모두가 아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죠. 이제 텍 트랜슬레이션 사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케일링, 즉 모델링 측면에서 좀 요약을 하면 논문에서는 이 주제의 특수성에 맞는 이제 몇 가지 모델 스케일링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모델 구조를 좀 병렬화하고 특히 언어 그룹별로 모델 파라미터를 좀 쪼개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종합해서 약 154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이 수백 개의 GPU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하나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게 위쪽에 그 매트릭스 보시면 논문의 모델에서는 language specific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더 많은 비영어 간의 언어 쌍들을 번역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모델 그림을 보시면 저거 트랜스포머 기반인데 디코더 뒤에 그 한국어로는 어족별, 그 영어로는 그 language family, 그 내지 language 그룹별로 파라미터 혹은 어댑터를 추가해서 성능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문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이제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 특히 그 비영어 데이터셋을 많이 확보하는 거라고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간략한 사정 설명과 이제 관련 연구 소개를 할 텐데요. 우선 언어 모델로는 기계 번역에서 제일 많이 쓰는 트랜스포머 이용했고, 서브워드 분절에는 샌드스피스 이용했습니다. 이게 잠깐 이렇게 기계 번역 회사에서 일했던 제 경험 말씀드리면, 샌드스피스가 좋은 게 언어 종류랑 그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좀 다국어 서브워드 분절하는데 만만하게 쓰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멀티링구얼 딕셔너리 구축해서 썼는데 얘네가 아무래도 페이스북에서 한 실험이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출시한 기계번역 프레임워크인 페어색을 썼어요. 어차피 이거 학습시킬 때 딕셔너리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렇고 연구자들은 여기다 한 3가지 정도를 더 좀 추가했는데요. 우선 소스랑 타겟 각각의 언어 종류 명시하는 스페셜 토큰 부착했습니다. 자, 앞에 그림 잠깐 다시 보시면은 저 인코더 쪽에 저 중국어 표시하는 저 꺽스의 ZH 그다음에 뒤에 프랑스어 표시하는 그 FR 각각 스페셜 토큰 추가한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고 학습에는 좀 라지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했는데 자세한 모델 파라미터는 이제 뒤에서 모델 설명 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그냥 간단하게 인코더랑 디코더 레이어 개수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6개가 기본인데 12개로 대폭 늘어난 점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256개의 서로 다른 샤드, 그러니까 조각으로 분할을 해줬는데 이거 이유가 저자원 언어가 좀 오버핏 되는 걸 막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저자원 언어는 하나의 샤드만 갖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자원 샤드를 복제해서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오버피팅 되는 걸 해소를 했습니다. 이 논문의 좀 특이한 점이 연구자들이 언어학적인 배경 지식을 좀 활용했는데요. 100가지의 언어를 선정하고 이를 14개의 어족, 즉 랭귀지 패밀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랭귀지 패밀리 중에 한 개에서 3개 정도의 브릿지 랭귀지를 선정했는데 한국어로는 중간 언어라고 부르더라고요. 언어학적 지식이 조금 필요한 내용이라 이거는 각자 찾아보시고요. 표를 보시면은 여기 총 언어는 100가지고요. 랭귀지 패밀리는 그러니까 그 표 이게 선으로 쪼개놨잖아요. 이게 총 14가지예요. 이렇게 4가지고 각각 그 14개 그룹 안에 볼드체로 언어 몇 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6가지의 브릿지 랭귀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100개의 언어들은 브릿지 랭귀지를 이용해서 마이닝 되는데 이 그림의 그 그러니까 위쪽 그림에 그 좀 구멍 뽕뽕 뚫린 매트릭스 보시면 기존에 영어만 써서 매칭한 언어 행렬이고 저 오른쪽은 브릿지 랭귀지를 써서 영어 없이 좀 더 많이 매칭시켜둔 다국어 언어 행렬인데요. 영어 중심으로 매칭한 거랑 비교해서 직접 번역되는 방향의 범위, 즉 더 번역되는 언어쌍이 많은 거 볼 수 있죠. 그 아래 그래프 보시면 브릿지 랭귀지 이용해서 마이닝된 총 데이터 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 회색, 즉 영어만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한 경우랑 비교했을 때 오렌지색, 즉 영어 없이 브릿지 랭귀지를 이용한 경우와 파란색, 즉 브릿지 랭귀지 없이 언어 그룹을 이용한 2가지 경우에 더 많은 데이터를 마이닝한 점 알 수 있죠. 이것은 이 그래프 오른쪽 끝으로 보시면은 저기 스와힐리어랑 타밀어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좀 로우 리소스인 언어에서 이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죠.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방법은 아예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2가지 추가 기준인 fully random mining 전략, 즉 랜덤 20% 넣어준 전략이랑 영어 중심 전략이랑 그러니까 영어 중심으로 좀 더 랜덤한 방법까지 섞어서 이제 2가지 방법 고려했는데 그 결과 완전 랜덤하게 마이닝하는 방법은 이제 성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 그 랜덤 80% 항목 보이실 거예요. 저가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마이닝하기 위해서 언어쌍을 그냥 무작정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제 브릿지 언어 전략을 쓰면 하이 리소스, 그러니까 고자원 언어를 먼저 마이닝한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랭귀지 패밀리와 관련된 언어를 마이닝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관련 있는 언어들을 좀 더 마이닝할 수 있어서 그런지 보시는 결과처럼 표 맨 하단에 브릿지 언어를 이용한 방법이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different sparsity level 얘기할 텐데요. 앞서 보셨던 언어쌍 매트릭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언어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 이 스파르스, 그러니까 좀 희소한 구멍 퐁퐁 뚫린 그 행렬을 마저 채우기 위한 방법.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언어쌍을 매칭시키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게 브릿지 랭귀지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스프레스한 매트릭스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 그러니까 즉 더 많은 언어쌍들을 더 많이 매칭시키기 위해서 마이닝된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건 이제 물론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언어쌍을 다 마이닝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파란색 그 그래프 보시면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0에서 20, 60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채울수록 더 적은 언어 그 데이터를 갖는 언어쌍이 추가되다 보니까 좀 블루 스코어가 점점 더 떨어져요. 그렇고 이렇게 좀 패러럴한 데이터셋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마이닝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우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다국어 문장들 사이에서 의미적으로 좀 유사한 문장들을 찾기 위해서 저 레이저는 좀 써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저걸 쓰면은 그 90 몇 가지였나 이렇게 언어쌍 간의 인베딩 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 각각의 언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인베딩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2문장의 인베딩 값 각각 구해놓고 저 페이스가 유사도 측정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저거 이용해서 이제 유사도 높은 문장끼리 좀 매칭을 시켜줍니다. 저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저 레이저만 써봤는데 저기다 코사인 시밀러티만 붙여도 결과가 네, 쓸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 레이저랑 페이스 둘 다 페이스북에서 공개하고, 개발하고 공개한 라이브러리들이고요. 그다음에 시스 매트릭스가 뭐냐면 페북에서 공개한 그 좀 대용량 그 패러럴 데이터셋인데 뭐 한 576개 언어쌍 그다음에 450억 개 문장쌍 포함하고 있고 이거 만들 때 좀 대용량 그 웹 크롤링 데이터에 포함된 각 문장들을 다른 언어들의 모든 문장이랑 비교하고 유사한 문장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구축했대요. 이 논문에서는 이 CC 매트릭스랑 똑같은 접근법을 이용해서 글로벌 마이닝, 즉 번역 문장쌍을 검색할 때 가능한 모든 다큐멘트를 고려하는 장점을 이용했는데, 근데 이러면 확인해야 될 다큐멘트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CC 온라인들을 가져왔는데, 이건 비교할 다큐멘트를 미리 선택해서 글로벌 마이닝의 확장 문제를 방지합니다. 우선 다큐멘트 레벨에서 언어를 식별하고 이 언어와 대응되는 번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전체 다큐멘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된 다큐멘트 내에서만 레이저를 써서 그 언어 쌍들을 수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쌍이 없거나 뭐 부분 쌍만 있거나 기타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사람 손을 덜 타고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그 병렬 문장 쌍들을 수집할 수 있고 그 영어 다큐멘트가 되게 많은 비영어 다큐멘트들이랑 얼라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비영어 다큐멘트를 동일한 소스에 결합을 해서 비영어 다큐멘트상을 빠르게 마이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좀 로우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에 이제 필터링을 적용해서 아주 최종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주는데요. 한 50% 이상의 구두점도 제거해주고, 뭐 공백, 중복 데이터, 이제 목적 언어와 다른 언어쌍과 매칭된 경우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길이 비율이 어느 한쪽의 3배 이상인 경우, 혹은 이제 문장이 너무 긴 경우, 아예 정확히는 그 샌드스피스로 단어별로 쪼갰을 때 단어가 150개, 250개 이상이고 이러면 문장 꽤 길거든요. 이런 길이 기반으로도 좀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문장도 트레인 테스트 그 데이터셋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줬는데 여전히 로우 리소스 쌍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인 백 트랜슬레이션을 논문에서도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번역 품질이 낮고 좀 저자원인 언어에 대해서 그 언어상 데이터를 추가로 얻기 위해서 굉장히 널리 쓰는 방법인데요. 우선 이 백트랜슬레이션 적용한 언어상 선별하기 위해서 우선 딱 12억 개 파라미터를 갖는 이 멀티lingual 모델의 품질을 특정합니다. 이게 백트랜슬레이션이 워낙에 계산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쌍에다 다 써주지 않아요. 블루스코어가 2에서 한 10 사이인 그 언어 디렉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하는 언어쌍의 경우에는 먼저 업샘플링 없이 트레이닝 셋의 구문을 번역을 해주고 여기에 스페셜 인코더 사이드 백트랜슬레이션 토큰을 추가해서 모델에 이게 백트랜슬레이션 데이터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00개 대상 언어 각각에 대해서 커먼 크롤 코퍼스, 그러니까 즉 대용량의 수집한 코퍼스에서 5천만 개의 고유한 단일 언어 문장을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12억 개 파라미터 기계 번역 모델로 백 트랜슬레이션 수행해 줍니다. 이때 빔 서치 사이즈는 5 그리고 그 길이 페널티 포함해서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를 모든 방향에 대해 동일한 값으로 고정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필터링을 백 트랜슬레이션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서 정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0가지 언어 그 디렉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백 트랜슬레이션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단의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원래 모델을 나타내고 주황색 점들은 백 트랜슬레이션 추가한 언어 성능을 나타냈는데 백 트랜슬레이션 추가한 경우에 블루 스코어가 이제 이전보다 더 높아졌죠. 전반적으로 브릿지 전략, 그러니까 브릿지 랭귀지 쓰는 방법이랑 백 트랜슬레이션 데이터를 조합하면 단순히 그냥 마이닝된 데이터로만 학습했을 때랑 비교해서 성능이 평균 한 1.7 정도 블루스코어가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닝된 데이터셋은 데이터 분포가 이제 언어 간에 좀 아무래도 균형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대로 모델 학습시키기 전에 먼저 이 그 균형 밸런스를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샘플링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스탠더드한 솔루션은 템퍼러처 샘플링을 사용해서 각 언어를 좀 독립적으로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 잉글리시 센트릭 그러니까 영어 중심의 케이스에서는 이 언어 샘플링 확률을 변경하면 정규화를 해서 다른 언어들의 확률이 바뀌는데 멀티 투 멀티 즉 비영어 중심인 경우에는 언어 분포가 조금 더 상호 의존적이죠. 그래서 일부 언어들은 다른 언어의 부분 집합이나 지금 영어로 over represented라고 했는데 이 언어들이랑만 쌍을 좀 이루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언어들 샘플링하면 이들과 짝을 이루는 다른 언어들의 확률에 영향을 미쳐서 좀 균형이 잡힌 언어 분포를 생성한다는 보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 템퍼러처 샘플링을 멀티 투 멀티로 확장하는 싱콘 템퍼러처 샘플링을 이용할 건데요. 이 방법의 목표는 소스와 타겟 언어 분포가 주어진 타겟의 분포와 동일하도록 샘플링하는 것이고 좀 여기에 메인 알고리즘인 싱콜 넙 공식은 이제 그 밑에 보시는 수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표 보시면 샘플링 결과들을 비교해 놨는데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제로샷 모두 샘플링을 사용한 경우 블루 스코어가 향상되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4장에서는 기존의 영어 중심 모델과 멀티 투 멀티 다국어 모델을 비교할 건데요. 전체 100가지 언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10여 크기 모델을 훈련시키고 동일한 그 영어 중심 모델이랑 비교를 합니다. 이 경우에 모두 샌드스피스로 구축된 똑같은 어휘를 양쪽 모델 똑같이 사용해 주고요. 실험 결과 서로 다른 디렉션, 즉 모든 언어와 영어, 그러니까 to English 그리고 모든 그 그러니까 영어에서 언어로, 그러니까 즉 from English 그리고 영어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방향, 그러니까 non English에서 두 가지 모델 성능 비교하겠습니다. 동일한 영어 중심 모델이더라도 영어 피벗을 추가한 모델 성능이 그 비영어 그것보다 비영어 번역 성능이 더 좋고요. 영어를 포함한 쌍에서 두 모델 모두 이제 성능이 비슷한데 영어가 아닌 쌍의 경우에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저 다국어 모델 번역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국어 데이터가 추가된 만큼 이전에 비해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됐을까요? 저 오른쪽 상단에 이 테이블 5 보시면 바이 텍스트, 즉, 그러니까 뭐지? 1대1 언어상 데이터 유무에 따른 제로샷의 성능을 좀 비교를 해줬는데요. 저 바이 텍스트, 그러니까 1대1 쌍이 없는 경우에 그 멀티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표 보시면 같은 양의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한 결과를 비교했는데요. 이제 멀티 투 멀티 모델의 경우에는 영어 중심 모델보다 데이터셋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인 데이터셋이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델을 같은 양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시켜서 비교할 필요가 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영어 중심 모델은 타겟 언어가 영어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to English 방향의 번역 성능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나머지 번역 방향에서는 이제 멀티링글 모델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 쌍이 가장 이제 품질이 많이 개선됐을까요? 이제 왼쪽으로 오시면 이제 그래프 두 개 나란히 붙어 있는데 그 왼쪽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양이고 오른쪽은 타겟 언어 데이터의 양에 따른 블루 스코어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주로 pair 또는 언어와 관련된 데이터의 양과 관련이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와 같이 그 언어상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좀 당연하게도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이 많은 언어상에 걸쳐서 좀 많은 양의 언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약간 백 트랜슬레이션과 유사하게 디코더 쪽에 좀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적된 단일 언어 데이터가 다른 언어당 평균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언어의 어휘와 구문이 유사하면 이제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영어와 벨라루스어의 경우 좀 바이링구얼한 언어 모델에서는 같은 평가 데이터셋으로 블루스코어 한 3.2 정도 되는데요. 멀티 투 멀티 모델은 12.7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벨라루스어의 표현 수는 적은데 벨라루스어가 러시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멀티링구얼 모델에서 러시아어에서 벨라루스어로 knowledge transfer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English Centric Multilingual 모델 성능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이번 4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위쪽 표에 그 to English, 즉 영어로 번역할 때 바이링구얼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English Centric, 즉 영어 중심 모델의 성능이 가장 많이 개선됐는데 반대로 그 영어로부터 번역할 때는 좀 상대적으로 개선이 안 됐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일단 가설 하나를 제시하는데 잉글리시 센트릭 모델의 디코더가 모든 영어 디렉션에서 집계된 영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영어로 번역이 더 잘 되도록 학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그 그래프 보시면 그 일괄적으로 소스 언어는 11가지 슬라브 언어로 했고 언어는 동일한 영어 데이터를 통일해서 이제 총 3가지. 자, 첫 번째 바이링구얼, 두 번째 영어로 수렴하는 멀티링구얼, 세 번째 바이링구얼에 딱 트랜슬레이션 적용한 모델 학습시켰는데요. 트랜슬레이션 적용한 바이링구얼 모델과 멀티 투 잉글리쉬 멀티링구얼 모델의 성능이 좀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멀티링구얼 모델이 많은 디렉션을 하나의 모델로 결합해서 아주 심플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5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모델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국어 번역의 한 가지 문제점은 하나의 모델로 다수의 언어 및 그 랭귀지 디렉션들을 번역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논문 또한 100가지 언어와 9,900가지의 랭귀지 디렉션을 하나의 모델로 커버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기법 이용했습니다. 이게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댄스 스케일링 적용했고 언어별 매개변수 즉그 랭귀지 스페시픽 파라미터 추가해줬습니다. 댄스 스케일링 먼저 보시면 이제 2가지 방법. 하나는 그 메모리 줄이는 방법. 그리고 GPU 파이프라인 병렬화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메모리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로 옵티마이저를 적용했는데 이게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각 좀 쪼개서 각 워커가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일부만 저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그러니까 그 메모리 줄이는 데서 두 번째 방식이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인데 이게 그 포워드 패스가 완료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 액티베이션을 폐기를 해버리고 백워드 패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났는데 역전파할 때 필요한 경우에만 좀 다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거를 간단하게 시간과 메모리를 트레이드한다라고 표현한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GPU 병렬화 적용했는데 이렇게 큰 모델을 트레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GPU 병렬화를 해주잖아요. 이때 텐서 아니면 파이프라인 병렬화를 해주는데 이제 논문 그 저자들은 페이스북 AI에서 개발한 FreeScale 라이브러리를 써서 파이프라인 병렬화 적용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모델을 좀 효율적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델을 크게 만들 때 이제 깊게 쌓는 게 좋을까요? 넓게 쌓는 게 좋을까요? 이 레이어 개수를 늘려서 좀 딥하게 쌓을지 아니면 포워드를 포함한 레이어의 디멘전을 늘려서 좀 넓게 쌓을지 말입니다. 아래 2개의 그림 중에 먼저 이제 왼쪽 그림에서는 모델의 깊이와 너비에 따른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X축의 WPS가 word per second의 약자라서 이제 번역 속도 말하는데
저게 클수록 번역 속도가 이제 느리게, 그러니까 저게 클수록 그 번역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이때 저자원 데이터부터 고자원 데이터까지 이제 함께 성능을 비교해 줬는데 우선 파라미터 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성능이 증가하고 이는 로우 리소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말하면 로우 리소스 학습을 시킬 때 모델 측면에서는 실제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보다 모델 파라미터가 훨씬 많다 보니까 좀 파라미터가 좀 노는 게 많은 다시 말해 언더피팅이 나버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델을 너무 댄슬리하게 그러니까 너무 빽빽하게 확장을 해버리면 실행 시간이랑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많이 들고 파라미터도 좀 낭비가 되다 보니까 모델 커퍼시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랭귀지 스페시픽 파라미터 얘기를 할 거라 언어학적 관점이 좀 필요한데요. 모델 커퍼시티 스케일링의 랭귀지 스페시픽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언어 또는 단어 유사도에 따라서 언어 그룹별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이 앞에서 보신 그림이죠. 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뒷부분에 그 병렬로 언어 그룹별 레이어를 붙인 그림인데 이제 먼저 패러럴 트랜스포머 레이어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그 트랜스포머 구조의 몇 개의 레이어를 패러럴한 K개의 그러니까 서브 레이어로 대체를 합니다. 이거는 그 소스 쪽에 인코더나 그 타겟 쪽 디코더나 어디나 붙일 수,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붙이면 되는데 이 시에서는 디코더에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번역할 때 GPU마다 할당된 서브 레이어로 좀 나눠서 번역을 해줘서 더 빠르게 학습하고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 랭귀지 쪽 얘기가 이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언어 그룹을 묶어줬는데 학습 데이터 양과 어휘 중첩, 영어로는 vocabulary overlapping이라고 써줬는데 저는 언어 어휘의 유사도로 봤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 썼고 첫 번째 이제 좀 하이 리소스 랭귀지는 각각의 그룹과 서브레이어를 만들어서 총 이제 28개 정도 돼요. 이 하이 리소스에 뭐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심지어 한국어도 있는데 이게 한 28가지 되고 이제 나머지 언어들은 추가로 18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어휘가 겹치는 애들끼리 묶습니다. 이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 간 학습 데이터의 어휘 중첩도를 계산하고 높은 중첩도를 갖는 언어들을 클러스팅하고 최종적으로 46개의 랭귀지 스페시픽 서브 레이어 만들어줍니다. 저 랜덤 리라우팅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지정된 그 하위 그 서브 레이어 대신에 그 다른 서브 레이어를 좀 무작위로 리라우팅 해준다는 얘긴데 이렇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서브 레이어 간에 그 연관된 언어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라서 이때 좀 유사한 언어끼리 리라우팅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번 장에 약간 결론 같은 건데 그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끝이나 인코더 시작 부분에 언어별 레이어를 추가해줘서 그 프리트레인된 트랜스포머의 파라미터는 그대로 유지한 채 굉장히 빠르게 그 언어별로 특화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러면 적은 수의 패러럴 레이어를 트레인함으로써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새로운 도메인이나 언어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좀 다양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더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적용한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에다 그 스페시픽 파라미터 붙여주는 게 이제 표 7번 참조하시면 더 낫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저 뭐지? 그 피겨 9번 보시면은 적당한 그 랜덤 리어팅 뷰 보여주는데 20%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는 얘기고요. 왼쪽 하단의 표 보시면 그 모델 사이즈에 따른 성능 비교했는데 이제 무조건 크고 좀 댄스한 모델이 좋은 걸까? 이게 반은 맞는 얘기인 게 파라미터 수가 많아질수록 모델 성능은 좋아지죠. 따라서 표 아랫부분에서 그러니까 1.2빌리언, 그러니까 12억 모델에 그 랭귀지 스페시픽 레이어 추가해서 실험했는데 이거는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가 각 24개의 모델이고요. 그 표에서 보시는 그 with one language specific layer 모델은 다시 말해서 이 디코더 레이어 24개 중에 마지막 레이어 딱 한 개만 그 language specific layer로 바꾼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레이어를 한 개, 세 개, 6개로 점점 더 많이 바꿔줄수록 성능은 증가하면서도 번역 속도 또한 증가하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Pre-trained and Transformer의 Language Specific 레이어 추가해서 그 WNT Evaluation 셋으로 실험한 결과고요. 그 평균적으로 0.9만큼 블루스코어 향상된 점 보실 수 있습니다. 어휴, 그래서 드디어 6장에서 지금까지의 결과와 이전 연구들과의 비교 요약해 볼 텐데요. 표에서는 기존의 영어 중심 모델과 이번 논문에서의 그 멀티링구얼 모델 비교했는데 전반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 성능이 향상되어서 이제 표 하단에 빨간 표 보시면 블루스코어가 평균적으로 한 7점 이상 향상이 되었죠. 다음으로 기존 WT1의 멀티링구얼 모델들이랑 비교할 건데요. 저기 10번 표 보시면 이전의 베스트 싱글 모델보다 평균적으로 블루 스코어가 다 향상이 됐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벤치마크로 블루 스코어 측정했는데 역시 점수들 다 올랐죠. 그래서 바이링구얼 모델이랑 이제 그 표 계속 보시면 되는데 바이링구얼 모델이랑 비교했는데 그 리우 AR 그 2020년 모델이 엠바트 모델이거든요. 이거랑 그 CC 매트릭스 모델이랑 그 거기 베이스라인 모델이랑 비교해도 모두 그 MTM100 모델이 더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또 같은 표에 오퍼스 100의 그 장 모델이랑 그 모델이 잉글리시 센트릭 멀티링구얼 모델이에요. 이거랑 비교를 해도 역시 MTM100가 스코어가 4점 이상 높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평가 다 끝냈으니까 이제 딥러닝 했으니까 휴먼 러닝도 해줘야죠. 그래서 사람 평가자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각 모델에서 50개씩 총 100개의 문장을 평가했는데 이것 또한 그 M2M100 모델이 더 좋은 평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로 이 멀티링구얼을 그 시스템을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셋 퀄리티를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특히 로우 리소스가 더 잘 번역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고품질의 번역 방법 및 그 모노링구얼 리소스의 적은 데이터셋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길었네요. 네,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는 100가지 언어의 9,900개 그 언어 디렉션 사이에서 번역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멀티링구얼 다국어 번역 모델인 M2M100를 소개했고 기본 데이터 세트들은 이제 우수한 정확도들을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하게 그 언어 디렉션 마이닝 하지 않고 그 언어 그룹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 그러니까 랭귀지 브릿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랭귀지 브릿지랑 랭귀지 패밀리 말하는 건데 그거 이용해서 마이닝을 했고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셋에는 더 큰 모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랜덤 리라우팅 방법으로 그러니까 학습된 랭귀지 스페시픽 파라미터 도입해서 파라미터를 좀 더 댄스케일링 하고 좀 스파르스하게 확장하는 모델 측면에서까지 탐색을 해줬고요. 그 결과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기존의 그 잉글리시 센트릭 모델이랑 비교해서 블루 점수가 평균 10점 이상 높아졌고, 네, 사람의 평가로도 그 성능 입증을 했습니다. 이 MT100 모델은 페이스북 AI GitHub에 그 페어색 리포지토리에도 있고, 그러니까 허깅 페이스에도 있어서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모델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 평가 벤치마크는 이제 공개된 그 데이터셋들에서 가져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M2M100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휴, 네, 그 시간 꽉 채운 것 같은데 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발표 준비를 잘했나요? 질문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좋은 주말 밤 되세요.